안녕하세요. 저는 마윈이라고 합니다. 벌써 30년 이상 대학에서 언어학과, 동북아 문화에 대해 강의해온 중국인 교수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본 이들은 아마도 알겠지만 저는 늘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학문적 지식과 제가 써온 수많은 논문의 결론도 늘 동일했습니다. 곧 동아시아 전반의 문화와 언어가 모두 중원을 근간으로 꼽히어졌으며 주변 국가들은 이 위대한 문명을 조금씩 받아들여 자기식으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어와 한글은 사실상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은 그 진실을 세상에 숨기고 스스로를 마치 독자적인 언어와 문자를 가진 민족으로 선전한다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외 학술지나 중국 내 여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 기원설 혹은 한글 한자 동원론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논문을 쓸 때마다 일부 중국 학자들로부터는 박수를 받기도 했고 반대로 서구 학계나 한국 학계로부터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거세게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여러 자료와 무엇보다 중화 사상이 주는 자부심이 저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학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직접 다녀와서 동북아시아 문화 교류사에 대한 종합 논문을 써보면 어떻겠나. 마침 교환 교수 제안도 와 있으니 겸사겸사 현지에 가서 한국어 및 한글 사용 실태를 직접 조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사실 저는 처음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미 한국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글을 써왔고 그 결론은 언제나 한국어는 중국에서 분파된 언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학장님은 직접 현지 조사를 해야 논문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저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을 뭐하러 직접 가서 보나? 하는 생각과 그래도 현지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실히 확보하면 더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결국 저는 학장님의 설득에 못 이겨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래. 가서 똑똑히 보고 와야지. 한국에서 실제로 쓰이는 그들만의 문자가 과연 얼마나 자신들 것인지 내가 가서 증명해 보이리라 하는 오기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발뺌 못하도록 뿌리를 밝혀버리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발 전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주변 교수들이나 지인들이 하나같이 제게 요즘 한국이 관광대국이 됐다더라. K-드라마, K-팝, 한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더라.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킥킥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겉으로는 티 내지 않고 대충 흘려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때부터 제 자존심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중국의 모 대도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심사 절차를 밟으면서도 제 머릿속엔 잠시 뒤면 한국에 도착하겠군.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늘 한국을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여겨왔고 그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에 한국 측 공항 시설이나 서비스가 형편없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뜻밖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 옆 좌석에 거동이 불편한 한국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제게 다가와 혹시 좌석을 조금만 바꿔주실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왜? 라는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난 교수고 논문 자료 조사하러 가는 중인데 이런 사소한 일에 협조해야 하나. 게다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았기 때문에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비행기 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기색이었지요. 그때 어떤 한국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제가 대신 자리를 바꾸겠습니다라며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고개를 연신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주위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뭐지? 너무 오버 아닌가? 하다가도 왠지 저 혼자 자리를 안 양보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거치는데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 쪽 지인들로부터 인천공항은 그렇게 대단치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줄이 길어서 지루할 거라 예상했는데 막상 가보니 자동화된 입출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10수년 전쯤
우리 중국 공항이 도입했다던 자동심사 기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랄까요. 짐을 찾는 과정도 매우 빨랐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넓고 깔끔했으며 직원들이 빠른 동선으로 짐을 정리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야, 이 정도면 중국보다 훨씬 선진적이잖아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아니다. 아마 전체적인 규모는 중국이 더 클 테니까 이런 건 우연일 뿐이다 라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한국의 한 대학에서 저를 안내해 주기로 한 조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영호라고 했지요. 김영호 조교는 깍듯이 인사를 하며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냐, 괜찮다며 손살을 쳤지만 그가 워낙 성의껏 굴어서 결국 맡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좀 우월감에 젖은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인도 예의가 바른가 보네. 그날 오후 김영호 조교는 저를 곧장 숙소가 있는 서울 중심부로 안내했습니다. 이동 중에 차 창문 밖을 보니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간판이 곳곳에서 빛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건 사실 중국 한자에서 비롯된 문자일 텐데 감히 독자적이라고 주장하다니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동북아시아 언어사 관련 대형 논문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영호 조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원하시면 내일부터 함께 여러 자료를 찾아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학술 자료가 풍부하고 경복궁 옆에 있는 고궁박물관이나 한글박물관에서도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미 나는 중국 측 자료로 모든 걸 파악했는데 하고요. 그러나 입 밖으로는 그래.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했을 때 한국 호텔의 시설이 제 예상과 달리 상당히 청결하고 쾌적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침구가 뽀송했고 욕실 또한 깔끔했습니다. 한국도 이 정도로 발전했다고? 저는 늘 강의실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주변국은 미개하거나 적어도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다는 투로 이야기해왔는데 막상 겪어보니 조금 당황스럽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순간부터 한국을 높이 평가하게 된 건 아니지만요. 그냥 좀 의외였다고나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김영호 조교가 오늘은 전통시장을 먼저 둘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수님께서 한국인들의 생활과 언어 사용 실태를 직접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라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지 조사를 해야 논문이 권위가 생기지 하는 생각에 따라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이라면 보통 수십 년, 수백 년의 역사가 깃든 장소일 텐데 어차피 이런 곳은 지저분하고 소란스럽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쪽 재래시장과 비슷하겠지. 그런데 막상 광장시장이라는 곳에 가보니 상인들이 모두 깔끔한 위생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음식 재료를 다루는 분들은 비닐 장갑을 끼고 있었고 바닥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상인들이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우고 물걸레질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건 확실히 인상적이긴 하네라고 속으로 인정했습니다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고 상인들은 구수한 한국말로 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중 몇 명은 외국인이 제 앞을 지나가자 영어, 일본어, 심지어 중국어 몇 마디까지 하면서 환영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딘가 모르게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저렇게 외국인을 반겨주는 모습이 드문데 왜 한국인들은 저렇게 적극적인 거지? 손님 맞이에 더 열심인 건가? 김영호 조교는 제게 떡볶이, 김밥, 해물파전, 빈대떡, 순대 같은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필요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기도 했고 또 조사 차원에서 맛을 보는 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첫 입을 떡볶이에 댔는데 생각보다 매콤했지만 묘하게 계속 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이 음식들이 사실 중국 음식에서 파생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써 그렇게라도 제 우위를 지키려 했던 거지요. 가장 저를 놀라게 한 건 시장의 위생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분명 대도시 지역의 시장들은 많이 정비되었지만 제가 이전에 자주 봐왔던 광경은 생선을 길바닥에 펼쳐놓고 손질하거나 여기저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파리떼가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거의 못 봤습니다. 온통 손님에 대한 배려가 깔려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교수님, 요즘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 전통시장도 많이 개선하고 있어요.
위생관리뿐 아니라 서비스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 조교가 이렇게 말해주었을 때 저는 괜히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봤자 뿌리는 중국이겠지.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네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한국은 오랜 세월 독자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많으니 한번 자세히 둘러보시지요. 하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독자적이라니 웃기는 소리 라며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때마침 무슨 한글 축제 같은 행사가 열리는 모양이었는데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어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깃발과 현수막에서 보이는 한글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저건 애초에 훈민정음이라 하여 중국 문자의 변형 아니었나? 그런데 저걸 세계의 자랑이라도 하듯 축제를 여나? 하고 비웃음이 치밀었지요. 하지만 김영우 조교는 제게 귓속말하듯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직접 한글을 써보고 한국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많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체험해 보시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유치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뭘 알 수 있나. 하지만 이미 이곳에 왔으니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도 논문 자료로 쓸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럽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중국어 혹은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에 왜 왔습니까? 혹시 중국도 여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다들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중 한 프랑스인 남성이 제가 중국에 대해 묻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왜 그러시죠?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네덜란드인은 과거 중국을 여행했을 때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공항 입국 심사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별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무례한 대우를 당했고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길에 침을 뱉고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것도 목격했으며 호텔 청결 상태가 말도 못하게 나빴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현지 경찰서 직원들이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았다며 중국 여행은 내 인생 최악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건 당신이 운이 없었던 거다. 중국은 워낙 넓고 지방마다 상황이 다르다. 너무 일반화하지 말라. 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인은 하지만 내가 체험한 건 사실이고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여행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쑥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이 끼어들어 자기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덧붙였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은 너무나 청결하고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격분한 마음에 들고 있던 커피를 그 외국인에게 확 끼얹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커피가 넘칠 뻔했지요. 하지만 김영우 조교가 잽싸게 제 손을 막고는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며 제지했습니다. 저는 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 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중국을 욕하다니 어딜 감히.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요. 결국 저는 김영우 조교를 따라 광화문 광장 한쪽에 있는 벤치로 피신하듯 이동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이 한글 체험 부스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빌려 입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대비적으로 느껴지던지 저는 안 그래도 불쾌한 기분이 더 커졌습니다. 저 한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 한푸에서 파생된 거 아니었나? 그런데도 저들은 마치 자기네 전통이라고 자랑하잖아. 얼마나 뻔뻔한가. 화를 사귀지 못한 채 앉아있으려니 김영우 조교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지금 상태로는 취재나 조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옷도 국물이 좀 묻으셨고 가까운 한복 대여점이 있으니 우선 갈아입고 마음을 추스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제야 가슴이 쿵쾅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 난리인가 싶어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여점에 도착했는데 김영우 조교가 한복을 빌려 제게 건네는 겁니다. 저는 아니, 중국 전통복을 흉내낸 이 옷을 내가 왜 입어야 하냐고 내심 생각했지만 마땅히 갈아입을 다른 옷도 없었고 또 조교가 계속 권유하니 할 수 없이 입었습니다. 치수도 딱 맞지는 않았고 옷고름 매는 것도 어색했지만 입고 나와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광화문 광장 쪽을 지나가니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 정말 예쁘다라며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건 사실 중국 한푸에서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또 시비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들은 저를 보고 연신 뷰티풀이라고 감탄하며 인증샷을 찍어갔습니다. 참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마치 한국 문화 홍보대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어 기막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나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몸담은 학과에서 요구한 한국어 기원 관련 자료조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으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우 조교가 안내해 주었고 도서관 내부에 들어가자 다국어 자료실, 고문원 자료실 등 세분화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동아시아 언어사 자료가 있는 서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수십 권의 역사서와 언어학 논문집을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중립적이거나 한국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한글은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로 한자의 음과는 별개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라는 내용의 고문원이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또한 서양학자들이 쓴 논문 중에도 한글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자 체계이며 중국 문자의 변형이 아닌 독자적 창작물이라는 결론을 낸 것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보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 중심의 사관으로 쓴 자료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서 제가 직접 반박 논문을 쓸 때 근거 자료로 쓸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도서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영우 조교가 교수님, 한글박물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창제 원리에 대한 전시물이 있으니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뭐 별거 있겠나 라며 동행했습니다. 한글박물관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즉 자음과 모음의 기본 자형이 사람의 발음 기관이나 음성학적 구조를 본떠 만들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자음 문자가 혀와 입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모음도 천지인의 사상을 반영했다며 그 과정이 매우 독창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옛 기록들과 실물 유물까지 전시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한편에는 중국 문자와의 차이점이라는 섹션이 따로 있어서 한자와 한글은 원리적 기원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마자 저는 기가 막혀서 비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분명 한자에서 영향을 받았을 텐데 한국인들이 자기 공로를 너무 과장하는 거야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공공연히 말하면 또 괜한 시비가 날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물론 전시 해설사가 옆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내 결론이 있으니까 괜히 휘둘릴 필요 없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박물관 한쪽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시청각 자료를 보고 와 이건 정말 독창적이다라고 감탄하는 걸 봤는데 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 모릅니다. 마치 중국 문자가 열등하다는 식으로 들려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어쨌든 박물관에서 나왔을 때 이미 시간은 오후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와 김영우 조교는 늦은 점심을 먹으러 근처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한식당이었는데 반찬이 10가지 넘게 깔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친절히 권유했습니다. 솔직히 김치며 나물무침, 찌개 등의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음식과는 좀 다른 개성적인 양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가시지 않아 뭐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김영우 조교는 점심 식사 후 한적한 찻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박물관 자료를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뀔 일 없어. 한국 측 자료는 당연히 자국의 우위를 강조하려고 편향될 수밖에 없어. 나는 중국 학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결론이 있으니 그대로 갈 거야. 김영우 조교는 눈에 띄게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교 측에서 주선한 만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교수 몇 분이 저를 환영해 준다고 했는데 자리는 꽤 격식 있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이들이야말로 한국어 기원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우기는 이들일 텐데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노 교수님이 저에게 중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문화 교류가 활발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점이 많습니다. 한글도 물론 한자를 참고하거나 교류했던 부분이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 핵심 창제 원리와 체계는 자주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것이 현재 대부분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발끈해서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학계의 견해일 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3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했는데 한글은 결코 독자적으로 창제된 게 아니고 중국 문자의 방언적 변형에 불과해요. 서양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쓴 글입니다. 중국 쪽 학계와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시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갑자기 자리가 싸해졌습니다. 주최 측 교수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그 노 교수님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윈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는 존중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수많은 사료와 언어학적 분석 결과는 훈민정음이 독자성 높은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네스코에서조차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공식 만찬 석상이어서 꾹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이 한국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군 하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의 자료를 찾아볼 요량으로 대학 연구실에 앉아 한국 측 교수들이 정리해 놓은 논문과 사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허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도 어디를 봐도 한글은 조선 세종이 독자적으로 창제했다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의 일반 민중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저는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 한복판을 지나다가 수많은 관광객이 서울 거리를 누비며 기념사진을 찍고 즐기는 광경을 보고 묘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몰려드는 거지? 이들이 전부 조선족이나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한국어가 독자적이라고 믿게 된 건가 하는 억지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행사가 없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이 광장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중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안타깝게도 꽤 많은 이들이 중국은 공기 오염이나 혼잡함 때문에 불편했다라고 말하거나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가 한국이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속이 끓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한 외국인이 중국보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해서 좋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저는 또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당신이 중국을 피상적으로만 본 거야. 제대로 된 중국 문화, 역사, 음식의 진수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상대는 당황해하며 그냥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광장 한복판에서 다툼 직전까지 갔고 옆에 있던 김영우 조교가 저를 필사적으로 뜯어말려 간신히 큰 소동 없이 수습되었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도대체 이 한국 땅은 왜 이렇게 외국인에게 환영받고 우리 중국은 욕을 먹는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애국심과 중국 우월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들을 통해 내가 이번 논문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국 문자를 베꼈는지, 한국어가 어떻게 중국어의 지류줄 레오인지 분명히 밝혀야겠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거만하게 구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술적인 자료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수일간 서울 여러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틈틈이 취재 형태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실상에 점차 익숙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와,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선진적이잖아. 왜 난 이 사실을 몰랐던 거지? 라는 의아함. 또 하나는 그래도 중국이 훨씬 더 크고 역사 깊은 나라라는 사실만은 변함없어. 한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주목받는다고 기고만장해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하는 분노에 가까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김영우 조교에게 돌직구처럼 말했습니다. 김 조교, 나는 이번에 제대로 알았소. 한국은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게 너무 많아. 한복이고, 한글이고, 뭐든 스스로 만들었다고 떠벌리지만 사실 그 뿌리는 전부 중원 문명에 있어. 이건 내 평생의 확신이오. 난 아무리 자료를 봐도 그 본질을 바꾸지 않을 거요. 그 말에 김영우 조교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교수님, 사실 제가 준비해 놓은 추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직접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도 있고요. 그걸 보시면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치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네. 나는 내 결론이 이미 서 있어. 더 볼 필요 없어. 그러고는 김영우 조교 손에 남은 서류 뭉치를 힐끗 쳐다보면서 내가 중국 돌아가서도 이 논문의 초고를 완성할 테니 공연히 나를 설득하려 들지 마. 라고 했습니다. 김영우 조교는 굳은 표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 거리의 빌딩 숲, 화려한 간판들, 깔끔히 정돈된 인도,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행렬을 보면서도 전혀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봐야 이 나라가 중국보다 더 오래된 문명을 지닌 건 아니잖아. 중화 사상 아래 들어와야 마땅하다. 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빠르게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속으로는 인천공항이 아무리 잘나봐야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항보다 뛰어날 리가 없다고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속이 너무나 빠르고 시설이 깨끗하며 안내 표지판도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좀 부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억지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면세점 구역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케이팝 음악이 흐르는 상점에서 굿즈나 화장품 등을 쇼핑하며 웃고 떠드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들은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뭔가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중국이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비행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싶어 뒤돌아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찾은 한국 측 자료나 인터뷰 내용들을 토대로 이것 봐라. 한국은 전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증명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쪽 사료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제 기존 논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을 바꿨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국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입해온 한국어는 중국어의 파생이며 한글은 한자의 방언적 표기법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하루아침에 뒤집힌다면 제 모든 커리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확보한 자료 중 내 주장을 반증하는 것들은 대충 무시하고 나머지를 재해석해서 논문을 쓰겠다. 결국 역사는 해석의 문제고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하면 되는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점점 작게 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 당신들이 아무리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다 해도 난 절대 당신들의 독자적 언어 창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창문을 획 닫아버렸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럼 대체 마윈 교수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아니, 배웠다기보다는 제 확고한 중화 사상과 한국 비하적 시각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란듯이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를 변형한 것뿐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해 한국인들을 분노케 할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제 내면 어딘가에는 한국의 높은 위생 수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전통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마케팅 능력 등에 대해 경탄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절대로 표면 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온 연구와 사상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시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으며 역시 중국이 크고 웅장하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한국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쾌적함과 편리함이 살짝 그리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인정하긴 싫지만요. 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온 뒤 학생들이 제가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자료를 얻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별거 없었어. 한국인들이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칭송하는 말만 넘쳐났지. 우리 중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더군. 하고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군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 눈빛을 유심히 본 몇몇 제자들은 제가 무언가 찜찜해한다는 걸 눈치채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이나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뒤적여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혹시 제가 한국의 독자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그건 마치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뿌리치려 할 테고 제 논문에는 분명 한국어와 한글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기존의 결론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마윈 교수는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구나. 뭐하러 한국에 갔다 왔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아니, 제 삶 전반에 걸친 사상을 쉽게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중국의 우월성을 주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백 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인데 그것도 중국에서 쓰다 버린 한글로 치료를 하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지나가던 걔가 웃겠다. 여기 독일의 명문대학에서 한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넨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한 교수입니다. 제가 처음 난독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 건 아들 루카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습니다. 독일어 알파벳을 겨우겨우 배우긴 했는데 문장 독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혹시 난독증일지도 모르니 전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더군요. 저는 심리언어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아이의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중증 난독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단어 하나하나를 구분해내는 과정에서 이미 집중력을 잃었고 조금만 문장이 길어져도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습니다. 난독증은 뇌 구조적 유전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전문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가정에서도 루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준 전통적인 방식 의문 인식 훈련이나 반복 독해 연습 등을 시도했지만 루카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어쩌다 조금 읽는다 싶어도 금방 지쳐버리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제 직함은 심리언어학과 정교수였지만 정작 난독증에 대해서는 실험 연구 정도로만 접해봤을 뿐 치료나 실제 학습에 적용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 아이는 문자를 인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뭔가 다른 접근 방식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 일상도 뒤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에든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제 주변 동료들은 대체로 전통적 치료 방식을 추천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도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제 아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학의 난독증 관련 실험실을 꾸려보려 했습니다. 심리언어학과 내에 이미 뇌파이지 측정 장비와 시선 추적 장치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알파벳 문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데이터부터 수집해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상외로 학내 분위기는 제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난독증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고 뇌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가깝다라며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연구비를 신청하러 다녔지만 줄줄이 반려당했습니다. 굳이 또 난독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성과도 미미할 텐데 그것보단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해달라는 식으로 말이 나왔죠. 특히 우리 대학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 연구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연구엔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연구비도 얻지 못한 채 사실상 손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지원도 없이 방치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사방에서 문이 막히던 어느 날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아닌 다른 문자 체계라면 어떨까? 난독증이 주로 알파벳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서 많이 보고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문자 구조가 아주 다르면 매활성화 방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직관이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냉담했습니다. 난독증은 보편적인 뇌인지 문제니까 문자 체계 차이가 해결해줄 리 없다고 일축했죠. 또 교수님이 지극히 주관적 희망을 갖고 있다라며 오히려 제 연구 방향을 의심했습니다. 루카가 나아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게 만든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글을 읽다가 좌절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른 길이 반드시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해보고 싶었지요.
이렇게 막막함에 빠져있던 중 뜻밖에도 한국인 유학생 김도연 씨가 제게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한글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라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난독증과 한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볼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 난독증 연구 이야기를 듣게 되어 찾아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만났어요. 사실 저는 한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아시아의 몇몇 언어 중 하나 정도로만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제시한 자료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시 입술, 혀, 목구멍 등 발성기관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모음도 하늘, 땅의, 사람이라는 철학적 원리를 결합해 체계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도연 씨의 아들이 독일어 문장은 읽기 어려워하면서도 한글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익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한글이 좀 더 직관적이다. 시각 정보가 곧바로 발음 동작과 연결되니까 문자를 인지하는 과정이 훨씬 단순하다라는 설명이 저에게는 일종의 번쩍임으로 다가왔어요. 도연 씨는 자기 아들 사례를 근거로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이 알파벳보다 한글을 접했을 때 뇌활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만남 이후 저는 곧바로 루카에게 한글을 가르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 주변 동료들은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하겠지만 막다른 길에서 만난 마지막 가능성 같았으니까요. 한글과 난독증의 연관성을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굳힌 저는 바로 학내에 작게나마 세미나를 열어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징이 난독증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때는 사실 부정적 반응이 좀 있어도 일부는 흥미롭다 정도로 받아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아시아 언어사학부의 리웨이량 교수였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귀화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대학 이사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 그가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그거 우리 중국에서 예전에 쓰다가 버린 언어 아니오? 조선이 중국 문자를 흉내 내다가 조금 변형한 거라는 말 못 들어봤소? 저는 순간 너무나 황당했지만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글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다. 과학적으로 볼 때 독창적 요소가 많다고 조심스레 반박하자 리웨이량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 이분 아이가 난독증이라면서? 근데 한국어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자식을 위해서 미친 짓도 불사하나 봐. 그 순간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아이의 난독증을 비웃는 듯한 태도에 모멸감이 느껴졌지만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제 연구 자체가 막힐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리웨이량 교수의 언급 이후 제 난독증 연구에 대한 학내 분위기는 더욱 악화했습니다. 원래도 곱지 않게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이 교수는 아들 치료를 핑계로 무리한 연구를 한다는 식으로 변질되어 갔죠. 심지어 심리언어학 과장조차 지금은 예산도 부족하고 위에서 반대가 심하니 실험실 사용은 잠시 유보하자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이름이 붙은 연구실마저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하지만 루카를 비롯해 난독증 아동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저는 집 지하실을 개조해 간이 연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방음 공사를 대충 하고 중고 이이지 측정기와 시선 추적 장비를 구해다 놓았어요. 다소 열악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지요. 이때 큰 도움이 된 사람이 바로 김도연 씨였습니다. 그는 한글 교재를 직접 한국에서 구해오기도 하고 자음과 모음의 발음 위치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 자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난독증 아동들에게 한글은 이렇게 읽는 거야 하며 스스럼 없이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기존 알파벳 접근법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루카 같은 아이들이고 또 덜을 접할 때 입이나 목구멍 움직임이 바로 떠오르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에 비해 알파벳 G, N, D는 이론적으로 소리값을 연계해야 하지만 난독증 아동에게는 그 과정이 추상적이라 훨씬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글 자모는 형태 발음 운동 감각이 꽤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 이렇게 소리 내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작고 장비도 빈약했지만 뇌파 측정 결과를 보면 한글 자모 인식 시 언어 영역뿐 아니라 운동 영역과 시각 피질이 동시 활성화되는 양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문자 체계에 따른 뇌활성화 차이를 시사하는 작은 증거였죠. 저는 더 확실한 자료를 모으고 싶었지만 학내에서는 연구비와 공간 지원이 전무했기에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집 지하실에서라도 연구를 이어가자 마음먹었는데 리웨이량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 안팎의 모임에서 기회만 있으면 저를 비정상적인 연구자처럼 몰아붙였습니다. 한글이라니 그거 원래 중국 한자 문화를 본떠 조금 변형한 것 아닙니까? 원조는 중국인데 무슨 혁신이니 과학적이니 웃기는 소리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 아들이 난독증이라는 사실마저 농담 삼아 비꼬며 자기 자식 문제를 공적 예산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교수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 교수, 자기가 심리언어학 박사라면서 정작 자기 자식 하나도 못 고치는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 중국이 옛날 쓰다 버린 문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니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학부 주관 세미나가 끝난 뒤 연회 자리에서 저를 구석으로 몰고 와서 노골적으로 협박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사장님하고 얘기 좀 했소. 지금 교수님이 하는 연구, 공식 허가도 없고 위험 요소가 많다던데? 혹시 모르는 일이지. 아이들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겠소? 그 말은 곧 내가 내 연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더 큰 파장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실도 없이 집 지하실에서만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넨 교외에 있는 작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게 관심을 보인 겁니다. 이곳에는 난독증 아동이 몇 명 있는데 한글 기반의 실험적 교육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정식 허가는 아니었지만 조용히 진행해보자는 식으로 합의가 됐죠. 김도연 씨와 함께 그곳에 다니며 주 2회 정도씩 아이들에게 한글 자모 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을 배우면 동시에 목구멍에서 소리가 시작된다는 걸 이미지로 보여주고 이후에 알파벳지 발음과 연계시키는 식이었어요.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물 배우면서 입술을 꾹 다무는 소리라는 걸 실감하자 영어음 발음도 훨씬 쉽게 연결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6명 중 4명은 독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나머지 2명도 이전보다 책 읽는 부담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저와 도연 씨에게 커다란 용기와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이 지속된 지 2달 즈음 학교 이사장 측에서 공식 승인 없이 교회 시설에서 교수가 교육을 진행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왜 동양 글자를 가르치느냐, 혹시 실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리웨이량 교수는 그 와중에도 또 어딘가에 연락해 한글은 중국이 쓰다 버린 언어다. 무슨 대단한 과학성이 있겠냐며 여론을 호도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특수학교는 부담을 느껴 제게 수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배우고 싶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는데 저로서는 정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벽에 부딪힌 셈이었습니다. 연구가 막히고 공식적인 지원도 다 끊긴 상황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 지하실에서도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자원봉사자나 협조 의사가 있던 부모들도 리웨이량 교수가 학내외로 퍼뜨리는 악성 루머 때문에 괜히 얽히기 싫다며 발을 빼는 경우가 늘었죠. 이런 가운데 리웨이량 교수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학내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교수가 자신의 가정 문제를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교내 자원을 낭비하려 했다. 난독증은 과학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데 터무니없는 중국의 속국이라 불리는 한국 문자에 매달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학내 사람이라면 금방 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이쯤 되니 저 역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함께 연구를 이어가던 인력도 점점 흩어졌고 집에서 루카에게만 한글 교육을 가르치는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모아둔 실험 데이터가 제법 쌓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이미지 값과 시선 추적 자료, 그리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어떤 뇌활성화를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수백 건에 달했어요. 이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혹시 다른 연구자들이 이어받아 뭔가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저는 결국 데이터 무상 공개를 결심했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학술지에 투고하기엔 이미 저에 대한 학내 평판이 엉망이었고 심사 통과도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버리면
언젠간 이 자료를 활용해줄 이가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 씨 역시 이 계획에 전폭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는 한글 자모 체계 및 발음 설명 자료를 정리해주고 난독증 아동들이 학습하는 영상을 편집해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도연 씨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유능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달았죠. 그는 교수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제 의지를 다잡아줬습니다.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자 놀랍게도 호주나 미국 쪽 언어학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이메일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흥미로운 자료다. 더 많은 임상 결과가 있느냐? 협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 등의 내용이었죠. 몇몇 팀은 실제로 제게 화상회의를 요청해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논의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관에서는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는 뇌과학 연구소와도 협업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리웨이량 교수가 저에 대한 악평을 그쪽에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 교수의 연구는 부실하고 한글은 애초에 중국이 만들어준 언어이니 따로 논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전 호주와 미국 연구팀과의 교류를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자료가 확장되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루카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독일어 발음에 대입해보며 소리 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연습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 독일어 문장을 읽어낼 때 멈칫하는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엄마로서도 학자로서도 한 줄기 빛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메일함에 한국의 유명 대학교 뇌과학 연구소에서 보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민혁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제 온라인 데이터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독일에서 이런 수준 높은 난독증 연구가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매 인지 과정을 연계한 부분이 놀랍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연구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대규모 장비와 임상 협력 병원도 갖추고 있으니 와주시면 함께 의미 있는 연구를 펼쳐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뭔가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언어도 서툴렀지만 그때 제 심장은 이미 가겠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서울대 초청을 준비하던 어느 날 위넨대학교 총장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리웨이량 교수가 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한글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독일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 거죠. 하지만 회의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리웨이량 교수의 막말과 언어폭력에 대한 수많은 증언이 접수된 상태였고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가 그를 고소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 학부모는 리웨이량 교수에게 인종차별적 비하 발언을 직접 당했다고 증언했죠. 한국어는 중국에서 버린 언어다. 난독증 아이를 연구에 쓴다니 미친 짓 등등. 그가 제게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결국 대학 측도 더는 그를 감싸줄 수 없었고 이사장 역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어 손을 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리웨이량 교수는 학교에서 공식 징계를 받은 뒤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떠났습니다. 저는 문득 드디어 악몽이 끝나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함께 힘을 합쳐 동아시아 언어권의 다양성을 연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는 그렇게까지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폄하했을까요? 그렇게 리웨이량 교수가 떠나면서 대학 내부의 걸림돌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독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과 상의했고 루카에게도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물었더니 아이 역시 한글을 만든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답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걸 접고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소에 들어가 보니 제가 꿈꾸던 수준 이상의 장비와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MRI, FMRI, 고성능 EEG, TMS 경두계 자기자극 장비 등 난독증 연구에 필요한 최신 기술이 전부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연구할 의욕 넘치는 대학원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김도연 씨가 독일에 남지 않고 저를 따라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는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한글과 난독증의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덕분에 한국에서도 저의 연구 파트너가 되어 주었죠. 한국의 연구소에선 다양한 언어권 출신 난독증 아동들을 모집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아이들도 대거 참여했어요. 그들에게 6개월 1년간 한글 자모를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학습시키고 동시에 모국어 독해력을 비교 측정하는 실험을 설계했죠.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EG와 fMRI 데이터 모두 난독증 아동이 한글 자모를 학습할 때 뇌의 시각 피질과 언어 영역뿐 아니라 운동 영역까지 유의미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발음기관을 직접 연상시키는 자음 체계가 왜인지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제 아들 루카 역시 꾸준한 한글 학습 덕분에 독일어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사실 완치라는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이전에 비하면 난독증이라는 딱지가 무색할 정도로 자유롭게 읽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독일어 책 읽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아라고 기뻐하며 소리치던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뇌과학연구소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논문들은 국제 저명 학술지에 줄줄이 게재됐습니다. 한글 자모의 운동 언어, 병행 활성화가 난독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이 나오자 전 세계 언어학 뇌과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WHO가 공동으로 진행한 후속 임상에서도 수천 명의 난독증 아동 중 80% 이상이 독해력 향상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성과가 쌓이자 한글. 중국이 만든 언어다라며 헐뜯던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한글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졌든 실제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 하나만큼은 이제 부정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한편으로는 한국 내에서도 우리 한글이 이토록 과학적이었다니라며 새삼스러운 자부심을 느끼는 분위기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독일에 있던 지인들과 연락할 때 리웨이량 교수 이야기가 잠시 나오긴 합니다. 그는 이미 미넨대학교에서 물러난 뒤 한동안 어디선가 연구를 이어가려 했던 것 같은데 마땅한 자리도 못 구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게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만 이제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중화주의적 사고방식에 깊이 젖어 있었고 한국어 혹은 한국 문화를 자신이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그의 공격적인 언행은 결국 본인을 무너뜨렸고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결과가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에서 2년여를 지내면서 루카는 한글 독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어와 영어 독해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물론 난독증 특성상 완벽히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은 읽기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도전이 된 듯합니다. 루카 스스로 이제는 내가 한국 고전 소설도 혼자 읽어볼래라며 한국 서점에서 찾기도 해요. 저도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간단한 문장 정도는 읽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한글 자음의 발음 원리를 직접 체감해보니 왜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제 몸으로 느낄 수 있더군요. 그리고 김도연 씨는 늘 교수님, 한글이 정말 신기하죠? 저도 이 과정을 함께하면서 더 자부심이 생겨요라며 웃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건 감사입니다. 바로 김도연 씨와 한국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을 믿고 따라준 루카에게. 루카의 난독증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평범한 심리언어학 연구만 하며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난독증을 알았기에 그리고 김도연 씨가 한글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제게 건네주었기에 오늘날 이처럼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제 지난날을 돌아보면 갈등과 고통스런 기억 속에도 선물 같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난독증이라는 말이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특별한 학습 방법이 필요한 하나의 다양성 정도로 인식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한글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넨대학 교수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